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중국이 요즘 뭐 일본하고 뭐 저번에 김상훈 기자가 말했던 여러 가지 소재 관련 다툼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중 물품 뭐 수출 통제에 나섰다. 이중 물품 이름부터 너무 어려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보고 일본이 그럼 뭐 반격할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요즘 취재했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막 싸우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요즘 일본한테 뻥 대포 쏘면 일본은 또 뻥 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지금 우리 머리 위로 막 날아다니는 거는 지금 사실은 경제적으로 혹시 우리한테 불똥 터질 일 없는지 네. 이걸 좀 김상훈 기자가 네. 준비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상훈 기자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상원입니다. 네. 예. 지난 6일에 중국 상무부가 네. 올해 첫 공고를 냈는데 그 타이틀이 말씀하셨던 좀 어려운 제목의 이중용도 물품의 일본 수출 금지 말부터 어려워. 조치였습니다. 말부터. 예,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 이중용도 품목에 히토류가 포함이 돼서 네. 우리나라 언론에는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에 나섰다 이런 기사가 이제 언론을 장식을 했는데 네. 제가 지난해 말에 한번 포토레지스트 수출 통제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어요. 네. 일본이 뭘 네, 통제한다. 맞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복귀를 해보자면 네. 일단 AI 산업에 필요한 5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반도체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고 하는 걸 써야 되는데 네. 이걸로 이 반도체 회로도를 새겨 넣는 작업이 필요한데 거기에 쓸 수 있는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 소재는 네. 일본 기업들이 독점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일본이 정말 수출 통제에 나선 거라고 하면 중국은 AI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는 앞으로 수년간은 만들 수가 없고 기술 자립을 할 때까지 그러면 미국과의 AI 패권 전쟁에서 조금 갈 길이 바쁜데 중국이 주저앉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강력한 조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 일본이 자신 있게 나섰던 이유가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경험이 한 번 있잖아요. 2010년도에 그 저우도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 당시에 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아버리니까 진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냥 백기투항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 있게 나선 것이냐. 네. 근데 봤더니 중국이 히토류 공급선을 끊는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와는 달리 조금 버틸 여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AS 차원에서 정말 일본이 버틸 수 있는 건지 그걸 조금 네. 자세히 한번 따져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중용도 품목이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한 질문이긴 해요. 이게 질소 비료, 그다음에 샴푸 네. 이런 것들이 혹시 위험한 물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질소 비료 샴푸 우리 네. 집에도 있는데 그렇죠. 이거 뭐가 위험해? 우리가 보기엔 전혀 위험한 물건이 아닌데 예. 네. 근데 실상은 질소 비료에 들어있는 질산암모늄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네. 이 질산암모늄은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경유랑 일정 비율로 섞게 되면 폭약이 돼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테러 단체들이 많이 쓰는 폭탄을 IED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급조 예. 폭발물. 네. 이게 이렇게 비료에 있는 질산암모늄과 경유 같은 걸 섞어서 만든 폭탄입니다. 네. 그래서 비료 폭탄이라고도 많이 부르기도 하고요. 음. 샴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산성이냐 알칼리냐를 결정하는 수소 이온 농도를 조절을 하는 트리에타놀아민이라고 하는 화학 성분이 있는데 이게 샴푸의 주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사람의 피부에 수포, 그냥 물집을 일으키는 수포 작용제라고 하는 화학 무기로 또 손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생활에 쓰이는 일반 제품에 올려있긴 합니다만 이게 맘만 먹으면 재래식 무기 혹은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이중용도 품목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비료나 샴푸만 있는 게 아니고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바세나르 체제라고 하는 말씀드렸던 이중용도 품목을 각 국가들이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있거든요. 네. 예. 거기에서 정한 그 이중용도 품목의 리스트인데 네. 846개 품목이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많네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히토리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텅스텐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희귀 금속도 여기에 다 들어가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군사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을 막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정확히 중국의 발표 조치였던 거예요. 히토류만 막겠다가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그 자체는. 그래서 저는 이 맥락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우리나라 언론은 사실 히토류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히토류 수출 통제 같은 경우에는 정밀 타격
크루즈 순항 미사일 같은 거라고 하면 이번에 이중용도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같은 경우에는 좀 핵폭탄급 반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냥 히토리만 막아도 됐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 네.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중국 상무부의 공고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공고는 한 5문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조금 주요 내용을 살펴드리면 일본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라고 나와 있는데 목적이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이제 확산 방지라고 하는 거는 무기입니다. 무기 확산 방지 등의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한 거다. 네.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일단 목적은 이렇고요. 대상은 일본의 군대와 방위산업체, 네. 그다음에 민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 네. 그다음에 일본의 군사적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나 모든 단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일본이 뭐 중국이 일본한테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 뭐 둘끼리 싸우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보통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중국 기업 대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일본 기업 대상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나 지역의 조직이나 개인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의 수출 통제를 어겼을 경우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기업 혹은 미국 기업이 중국산 히토류를 사다가 네. 이걸로 뭔가 중간재 제품을 만들어서 일본에 팔았다. 네. 그럼 일본이 그걸 가져다가 또 어떤 제품을 만들었다. 이런 게 중국 그 상무부 허가 당국에 걸리게 되면 이런 기업들도 중국 정부가 어떤 그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미국 기업도 이제 중국산 히토류로 만든 제품 중간재 이런 것들은 일본에 팔 수 없게 된다. 아하.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 궁금한 게 다른 나라 제3국을 그 중국이 물론 뭐 선언적으로 이렇게 쓸 수는 있겠으나 조사가 쉽나요? 그게 통제가 되나 보죠. 그 바세나르 기구 뭐 통해서. 이게 일단은 히토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갖춰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이력 추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출 기업 혹은 뭐 이걸 사간 기업이 우리가 이 중간재를 만들어서 가장 마지막에 이걸 사용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야라고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수출 허가를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렇게 안 했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런 거를 아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생각하기에 수출 통제하는 품목들이 이렇게 있으면 예. 사삭 건건 이렇게 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다 이거 지켜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물품이 많은데 근데 본인들이 이렇게 보다가 어긴 애가 있네. 그러면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 통제를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도 미국과 똑같이 우리 이런 방식으로 일본에 중국산 히토리를 비롯한 모든 이중용도 품목을 팔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아주 강력한 조치를 내놓은 거죠. 아, 어떻게 그럼- 될까요? 가장 일단- 타격이 큰 거는 결국 뭐 요번에는 어떨까 그거잖아요. 뭐 그러면 맞습니다. 요번 조치는 그러면 작년 말에 싸우던 거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그러면 저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조금 궁금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건가? 네. 미국이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슈퍼파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반열에 올라갈 만큼 강대국이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방식의 어떤 수출 통제를 해왔던 적은 없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일단 작동을 할 것인가 그쵸. 그런 식의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라고 하는 게 일단은 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권의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재래식 무기를 만드는 이중용도 품목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국제 레짐이라고 하는 게 바세나르 체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 바세나르 체제라고 해서 여기서는 그냥 회원국들이 모여서 야 이런 품목도 어떻게 보면 무기로 전용이 될 수 있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이 국가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이중용도 품목의 리스트업을 하고 거기 관련해서 야 우리 잘 통제하자 이런 약속을 하는 그런 국제기구 비슷한 건데 네. 근데 이게 조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국제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회원국들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야 저 국가가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무기로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근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사실 WTO 체제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어찌 됐든지 간에 네. 이거는 자유무역이랑 비차별이 가장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그렇게 수출 통제를 하면 그냥 WTO 제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소를 함과 동시에 똑같은 방법으로 무역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방식을 활용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유일하게 미국 정도만 야 네가 우리한테 개겨 죽을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데 네. 근데 중국도 어떻게 보면 별일이 없었다라고 하면 네. 이런 방식을 들고 나오지 않았을 텐데 사실 명분을 일본이 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카이치 총리 이후에 일본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시발점이 이런 거였는데 대만 유사시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 아마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일단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랬더니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를 해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존립 위기 사태라고 하는 법률적 용어가 일본은 군대가 없잖아요. 네. 평화헌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자위대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의 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자위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 그러니까 군대를 출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인 요건이 이 존립 위기 사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인즉슨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왔다. 근데 그거는 일본을 쳐들어온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자위대를 파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고 네. 근데 원래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항상 일본 총리한테 가는데 그때마다 일본 총리가 했던 발언들이 이런 거였다라고 해요. 평화적인 해결을 기대한다. 그다음에 사태를 주시하겠다. 근데 이걸 다카이치 총리가 180도 틀어버린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어쨌든 일본은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평화헌법이 있는데 네. 이걸 무력화하는 법들을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잘했다 못했다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일본이 노골적으로 재무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군비를 어쨌든 늘릴 텐데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 영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조금 뭐랄까 적일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가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우리 건데 왜 쟤네가 저러지? 그러면 우리가 대만을 나중에 통일을 하게 되면 쟤네가 우리한테 전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중용도 품목을 네가 전쟁 능력을 키우는데 줄 수 없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명분을 사실 일본이 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히토리 수출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밀 타격 이런 식으로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이건 일종의 무역 보복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명분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 히토류 같은 경우 사실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포토 레지스트 수출 통제 같은 경우도 일본이 대놓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관련 조치를 바꾼 적이 없다. 다만 뭐 허가할 때 심사를 뭐 지연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일본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토리 수출 통제를 하기엔 또 명분도 없어요. 근데 봤더니 쟤네가 우리 상대로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겠구나. 대놓고 저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권인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를 통해서 얘네들이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모든 물자를 얘네들한테 팔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나오게 된 거죠. 뭐 기분 나쁘면 명분이야 찾을 수 있죠. 그렇긴 합니다만 여튼 그렇다고 명분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이 대만 문제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게 네, 중국이 그 어떤 카드를 쓸 수도 있는 맞습니다. 명분을 던졌다. 그렇죠. 우리가 궁금한 건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그럼 결국 수출 통제를 받으면 네, 일본은 망하냐? 궁금한 거잖아요. 그게 그 영향이 얼마나 될 거냐? 맞습니다. 사실 그게 매우 중요한 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그 800개나 되는 품목의 어떤 그 교육 관계를 다 찾아볼 수는 없어서 몇 개만 찾아봤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네. 과거에는 일본이 수술할 때 쓰는 항생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 항생제가 거의 100%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2019년쯤에 그 공급선이 한 번에 싹 잘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일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수술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일본이 퍼뜩 이렇게 깨닫고 그러면 이런 것들도 국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만들어 놔야겠구나라고 해서 조금씩 노력을 해왔고 네. 그래서 2022년에는 아예 경제안보법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제안보상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고
고 다카이치 총리가 심지어 그 경제안보상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공급망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의존하면 안 되니 너무 의존하는 것들은 국내 자립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2022년부터 한 3년여간 굉장히 조금 준비를 많이 해왔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준비돼서 갖췄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히토류, 오늘 주인공이 히토류나 희귀강물 같은 경우에는 갖추고 싶다라고 해서 갖출 수가 없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토류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던 거 아니냐.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언론들 중에 그런 평가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제가 직접 한번 통계 수치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요게 히토류 금속 일본의 히토류 금속 수입 추이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2010년이 첫 번째 히토류 대전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때 네. 보시면 이때 당시에 중국이 수출하는 히토류 제품, 히토류 금속의 한 70% 정도가 일본으로 갔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 히토류 글로벌 공급망이 어떤 방식이었냐면 중국이 일본에 히토류를 수출을 하게 되면 일본이 그 히토류를 통해서 뭐 반도체 소재라든지 장비의 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첨단 부품의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 공급하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히토류를 일본이 가져가고 거기서 만든 중간재들을 각 나라의 뭐 한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 국가들이 그걸 사다가 첨단 제품을 만들었던 네. 그런 공급망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중국이 히토류 수출길을 막아버리니까 네. 일본도 히토류를 구할 길이 없어지고 전 세계 어떤 국가들도 히토류로 만든 첨단 제품의 소재 장비, 부품 이런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아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일본이 둘만의 관계였다라고 하면 아마도 조금 버텼을 것 같기도 한데 전 세계 공급망에 달린 문제여서 어쩔 수 없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백기투항을 했던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보시면 89%에서 2017년이 되면 47%까지 떨어집니다. 네. 이게 어디서 그럼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베트남? 보라색이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가져오는 이 히토류 금속의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네. 2017년을 보면 중국산보다 베트남산이 더 많았던 때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면 여기까지만 왔으면 그래도 꽤나 많이 그 독립을 뭐 자립을 했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다시 줄어드네. 네. 베트남산 베트남산이 다시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국산의 비중은 다시 올라가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게? 이게 조금 재밌는 건데 일단 그 히토류 공급망의 자립을 위해서 큰 두 축으로 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베트남이랑 호주의 라이너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일본이. 일단 첫 번째는 베트남의 동파오 광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가 전 세계에서 경히토류 매장량으로는 두 번째쯤 되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요쯤이 있어요. 이게 베트남 북부 하노이가 있고 네. 이쯤에 동파오 광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 히토류가 굉장히 많이 매장이 돼 있어서 이 광산의 개발권을 2011년인가 2012년인가 그 일본 기업이 사요? 사는 건 아니고 네. 여기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고 네. 그 광물자원공사랑 같이 개발하기로 이렇게 공동 개발. 그렇죠. 공동 개발하기로 그런 한 식으로? 거죠. 네. 그래서 계약을 그때 당시에 맺었는데 그래서 쭉 준비를 해오다가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개발이 성공하게 되면 네. 사실 꽤나 그 중국산의 비중을 줄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거는 무조건 빨리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으로 굉장히 역점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네. 2023년도에 대형 부패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다 멈춰버립니다. 베트남에서? 베트남에서. 그래서 일단은 이 베트남에서 나오는 광산, 여기서 나오는 히토류 생산량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래도 베트남이 매장량은 많이 있긴 하지만 잘안 됐군요. 히토류를 많이 만들던 나라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베트남에서 수입을 해왔냐? 네. 그게 이제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두 번째 축인 호주의 라이너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중국 히토류 공급 기업을 빼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히토류 공급 기업이 호주의 라이너스라고 하는 기업인데 2011년도에 한번 망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때 중국 기업들이 이걸 살려고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 기업한테 팔지 않고 지금 일본의 공기업인 에너지 광물 자원 기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그맥이라고 해서 이제 걔네랑 일본의 소지츠 상사라고 하는 것이 공동으로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서 이제 조금 일종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준 거죠. 그리고 앞으로 니네들이 만드는 히토류는 웬만하면 다 우리한테 팔아. 네. 그래서 이 공급 계약을 따로 맺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마운트 웰드라고 라이너스가 가지고 있는 호주에 있는 히토류 광산에서 예. 히토류를 일단 캔에서 정광을 예. 말레이시아로 보냅니다. 예. 그럼 이 말레이시아에 분리 정제 시설이 있어요. 라이너스에. 이 분리 정제 시설에서 분리 정제를 해서 히토류 산화물, 그러니까 이 분말 가루 형태의 히토류 산화물을 만들면 이걸 다시 베트남으로 들고 가서 베트남에서 재련을 한 뒤에 그 금속을 일본으로 들고 오는 그런 구조를 짰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보통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재련을 해서 금속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예. 이게 지금 일본이 쓰고 있는 전체 히토류 금속의 한 30%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베트남에서 온다는 거구나. 그게. 그래서 베트남에서 온다라고 하는 게 여기 보시면 이 베트남에서 왔던 게 이렇게 올라갔다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예.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라이너스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일본이 가져오는 그런 물품이었고 예. 이때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들은 중국에서 아름아름으로 히토류를 캐서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우회 수출을 한 거죠. 그래서 우회 수출을 이때 굉장히 많이 해오다가 중국이 이제 히토류를 국가 통제를 강화를 하니까 계속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라이너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량만 남고 이제 우회 수출하는 물량들은 다 사라져 버리니까 베트남산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됐든지 지금도 히토류 금속 같은 경우에도 일본은 중국에 한 70% 가량 의존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히토류 금속만 있는 게 아니라 히토류 산화물도 있어요. 예. 히토류 교역제가 히토류 금속, 그다음에 히토류 산화물, 그다음에 히토류로 만든 연구자석 이 정도가 있는데 연구자석은 일본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히토류 산화물을 보면 히토류 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물량으로 돼 있는 통계 수치가 없어서 가격 기준으로 가져와서 조금 막대 그래프는 들쭉날쭉합니다만 예. 요 비중 추이를 보면 아실 수 있어요. 2010년도에는 중국산의 비중이 77.9%였는데 예. 2025년이 되면 거의 90% 가까이 올라갑니다. 이 말인즉슨 아직도 일본이 중국에 굉장히 의존을 크게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립을 완전히 하지 못했다. 맞습니다. 예. 진짜 안 줄까요? 중국이 이번에 일본한테? 히토류 문제는 항상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네. 안 준다 해도 네. 진짜 안 주지는 않더라고요. 이건 근데 사실 선수들끼리 히토류 수출 협박하는 거지. 통제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허가를 받고 심사를 해서 너는 나가도 되겠네 이게 되겠지만 요거는 최종 사용자가 누군지를 보고 그냥 다 잘라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토류를 일본한테 일본은 못까지 엑스빙 하더라도 네네네. 다른 나라 거쳐서 저 그럼 이번엔 베트남 가는데 베트남 잘 갔다 와 보내고 베트남 거쳐서 일본 가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어차피 못 막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일본이 포토 레지스트라고 하는 거를 네. 저거 했을 때 그 수출 통제를 한다고 했을 때 일본이 미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우방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길은 열렸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 우회 수출로로 일본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근데 그게 히토류 수출 통제가 아니라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로 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예.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라고 하면 모든 국가나 지역의 조직이나 개인이 법적 책임을 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책임은 질긴 하는 건데 네. 예를 들면 라오스에 누가 그럼 히토류를 사다가 네. 일본한테 파는 업을 해요. 네. 그럼 라오스 니도 책임져. 우리가 중국의 안보를 위해서 일본한테 안 주고 있는데 니 때문에 일본한테 건너갔잖아. 그렇죠. 라는 걸 네. 중국이 라오스 업자를 어떻게 추궁할 거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일단 뭐 발각만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중국에서 사오는 어떤 업을 한다라고 하면 뭐 제재 방법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너 앞으로 중국 거 못 사. 들키면 네. 그런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잡아요? 자 스튜디오를 가져갔는 자 일렬로 서고 그동안 니네가 사는 거 다 왔다 했는지 우리한테 다 갖고 와라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히토류 뉴스는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저게 통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어차피 모르는 거고 하려고 해도 어차피 못하는 통제라면 의미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서요. 그게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는데 잠깐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 베트남산이 올라갔다가 줄어드는 이유가 제가 우회 수출로를 만들어 놨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국가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바람에 그 물량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력 추적 시스템이라고 해서 물론 모든 물품들의 이력을 다 추적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예. 다만 이렇게 수출을 할 때 이제 상부부에서도 이제 판단을 하겠죠. 얘는 뭔가 아리까리한데 예. 이제 그러면
그런 애들은 아 얘가 싫어서 이 배에다 선적을 할 테고 그 배를 싣고 어디로 가서 누구한테 전달이 되는지를 다 확인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걸리는 순간 큰 제재가 들어오게 되면 다른 기업들은 아 걸리면 큰일 나는구나. 그럼 우리도 못 하겠네. 이런 식으로 조금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미국이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나 그럴 텐데 지금 저 표도 보면 보라색 베트남이 줄어들면서 네. 보라색 베트남 줄어든 게 중국이 통제해서 그렇다는 건데 그래서 중국산이 늘어나고 있죠. 예. 그럼 중국은 일본한테 다이렉트는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이때는 통제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일본이 야 그냥 중국 가서 사오자 하고 하니까 베트남 가서 안 사오는 거지. 네. 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베트남 기업은 되게 리스키한 사업 한 거죠. 저 관계만 풀리면 일본이 다이렉트로 중국 가서 사니까. 사실 이때는 그 베트남 기업들이 좀 그 리스키한 사업을 했다라기보다는 히토류 사업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중국이 국가 통제를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난립하는 곳들이 되게 많았어요. 히토류가 돈이 되다 보니까 무허가 기업들이 그냥 막 캐내는 거예요. 그냥 막 캐냈는데 이거를 공식 세관을 통해서 밖으로 들고 나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회에서 베트남으로 가서 하나 만들어서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우회 수출을 하는 그런 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영역들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수도꼭지를 맘먹고 잠그면 네, 꽤 잠궈지는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꽤 야, 니가 갑자기 처음 보는 애인데 왜 이렇게 많이 사가니? 라고 하면 이게 수상한 애지 사실 그렇잖아요. 네. 오늘 이번부터 사실 제가 사업을 좀 시작해 보려고 이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통제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냥 엄포용으로 던지고 또 뒤에 외교 관계를 풀고 뭐 내지는 아니면 일본이 중국한테 또 엄포를 할 수 있는 썸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서로.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또 그거랑 뭐 맞바꾸기도 하고 그러는 거라서 그런 근데-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중국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중국은 일본이 히토류 공급망에서 나간다고 하면 네. 말씀드렸지만 중국산 히토류를 가장 많이 사가는 게 일본입니다. 네. 그리고 그 히토류를 통해서 전 세계 히토류로 만든 어떤 중간재를 공급하는 사실 주체가 그렇죠. 사실 일본이고. 일본이죠. 근데 일본이 히토류를 사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 세계가 나의 다 히토류 맞- 카드가 전 세계에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기회에는 중국이 일본의 무릎을 꿇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생기는 건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동파오 광산 지금 멈춰 있다라고 하지만 일본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곧 있으면 이 동파오 광산이 개발이 돼서 히토류를 만약에 공급받게 된다 그러면 중국에서 한 발자국 더 벗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되게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났던 게 뭐였냐면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1900km 떨어진 태평양에 예. 미나미 토리시마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네. 미나미 토리 섬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음. 이게 일본이 중국한테 된통 당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곳곳에 이제 히토류를 엄청 찾고 다니는 거예요. 네. 엄청 찾고 다니다가 2012년도에 이 미나미 토리 섬 해저 바다 깊은 6,000m 정도 되는 바다에 해저에 히토류 jun액이 잔뜩 쌓여 있더라. 그래서 그때 그걸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아주 정밀 조사까지 해서 보니까 여기 1,600만 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히토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네. 해서 딱 올해 1월 지금 1월부터 여기 그 시험 채굴에 들어갔어요. 테스트 채굴에. 예. 그래서 지금은 뭐 하루에 한 350톤 정도? 그러니까 저 해저에 파이프를 넣고 그 파이프를 통해서 해저에 진흙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쌓여 있는데 네. 요거를 뽑아 올리는 이 시험 채굴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채굴을 해보고 여기서 성공을 했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싶으면 2027년 내년부터 본격적인 채굴에 들어가고 여기서 상업 생산은 2028년이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예. 그럼 2028년이면 고작 2년 남았어요. 예. 여기서 만약에 히토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예. 아 이제 히토류 카드는 전 세계에 안 먹힐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히토류라고 하는 게 석탄처럼 히토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종류가 수십 가지 되는 거라서 맞습니다. 그 종류가 모든 나라에서 42종인데 여기도 딱 42종이 나오네?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하나라도 빠지면 그래서 못하게 이 안 그런다고 미나미 그래요. 토리 광산이 굉장히 중요한 게 보통 히토리는 뭐 모자나이트라고 하는 광석에서 나오기도 하고 흡착 점토에서 나오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제노타임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이 히토리 진흙 미나미 토리섬 근처에 있는 히토류 진흙 같은 경우에는 경히토류랑 중히토류
보통은 경희토류이거나 혹은 중희토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광산이 보통 경희토류 광산, 중희토류 광산 이렇게 불리는데 네. 근데 여기는 되게 독특하게도 경희토류랑 중희토류가 비율이 50대 50이래요. 이것만 캐내면 어디 가서 뭐 중희토류 광산을 따로 찾아야 되거나 이럴 필요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희토류 함량, 품위 이것도 굉장히 높다고 해요. 일반 평균적인 희토류 광산의 2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건 분리정제 기술이거든요. 희토류 광산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분리정제 기술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국이 꽉 잡고 있고 꽉 잡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기술력의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 분리정제할 때 나오는 방사성 물질, 방사선 토륨이라고 하는 물질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못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미나미토리 섬에 있는 진흙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토륨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분리정제할 때 분리정제 기술만 갖추게 되면 방사선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는 굉장히 많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진흙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녹일 때 쓰는 화학 물질도 굉장히 적게 쓰인다고 합니다. 물론 이 해저에 있는 걸 뽑아 올려야 된다라는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채굴 방법을 쓰는 거라서 네. 진짜 계획대로 성공하겠어라는 어떤 그 의문점이 드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만 성공만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야 앞으로 우리가 중국 눈치 절대 안 봐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딱 2년 남았다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네. 난이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혹시 해저에서 저렇게 질은 좋다고 중희토류 경희토류 네. 있다고 혹시 비싸진 않나요? 캐낼 때? 아무래도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희토류 분리정제라고 하는 것도 대규모 화학 물질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싼 중국에서 하는 게 훨씬 쌀 수는 있는데 네.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과 미국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네. 중국이 없는 공급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G7 회의, 우리나라 뭐 재무장관도 갔습니다만 G7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얼마 전에 나왔던 얘기기도 해요. 이게 가격 한선을 우리가 맞춰주자. 그러니까 말씀처럼 비싸면 이게 팔더라도 돈이 안 남으면 민간 기업도 개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네. 물론 중국이 손을 딱 잘라버리면 이거라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마진을 맞춰줄 정도의 가격 한선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런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산과 비교를 하면 훨씬 더 비쌀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비롯한 이제 서구권이 만들고 있는 어떤 중국 없는 희토류 공급망에서는 가격의 문제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본은 중국한테 뭐 협박할 만한 카드가 없어요? 아까 그 뭐 반도체 장비 만들 때 쓰는 일단은 뭐 반도체 포토 레지스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무기이고 그 외에도 뭐 여러 반도체 소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반도체 소재, 고급 반도체 소재, 첨단 반도체를 만들 때 쓰이는 여러 부품, 장비, 소재 이런 것들은 일본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목줄을 쥐게 되면 사실 반도체 굴기 빨리 첨단 반도체를 만들어서 빨리 미국의 AI 산업을 따라잡아야 되는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패권 다툼이라고 하는 게 시간 싸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요번에 이중 물품 용도 요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스스로 받을까요? 중국이 말씀하신 대로 일본 포토레지스트 안 받아가면 치명적인 타격이라면 요번 조치는 어떤? 근데 그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 만드니까 큰일이다 이런 게 아니라 또 만들 수 있어요. 그건 또 뭐 예를 들면 그 비축할 수 예를 들면 어떻게 그 화웨이가 만들었다고 하는 AI용 가속기용 네. 칩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원래는 EUV 그 극자외선 장비로. 노광 장비로 네,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보다 낮은 DUV 노광 장비로 해서 멀티 패터닝이라고 하는 저희는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기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번 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수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러니까 만들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생산성 있게 만들지는 못하고 돈도 많이 드는. 만들 수는 있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율이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뭔가 만들어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 같은 거? 일본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말씀드렸지만 시간의 문제라니까요. 근데 그 시간이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일주일이면 되고 10년이면 안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네네네. 열심히 만들면 만들 수 있을 수도 있고 만들기 어려울 수도 있고 네.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은 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으면 우리는 짧을 어떻게 수는 판단해야 없을 되는 것 거죠? 같은 게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그 미세한 단위에서 입자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그냥 단순히 야 이게 기술적으로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굉장히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단시간에 기술 자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9년이니까 지금 한 6년 정도 됐습니다만 동지세미캠 같은 곳에서 극자외선 노광 장비용 포토레지스트를 만들어서 삼성에 납품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면 그게 굉장히 대량 납품이 아니라 그냥 시험용 라인에서 한번 써보자. 그러면서 계속 뭔가 장비를 그 어떻게 보면 그 튜닝하는 작업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대요. 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라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분자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계속 넣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수위를 높이려면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는구나. 저걸 저렇게 바꿔야 되는 거. 이런 시간 걸리고 어렵겠죠. 굉장히 당연히. 오래 걸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전국에는 포토레지스트 안 판다고 하면 중국이 기술 자료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시간이 급한데 빨리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뭐 ASML처럼 극자외선 노광자비를 만든다라고 시험 테스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만들어 놨는데 포토레지스트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뭐 지금 설명만 봐서는 우리는 항상 저는 그래서 무슨 히토류 얘기 나올 때마다 긴장하고는 항상 봤는데 네. 나올 때뿐이고 또 슬그머니 없어져요. 사실 히토류라고 하는 게 요거 하나만 없으면 이따만한 게 안 돌아가는 게 히토류라면서요. 못 만든다면서요. 사실 되게 큰일이잖아요. 그걸 안 주면. 전 세계에서 중국만 만든다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그거 가지고 협박했겠죠. 벨기에에서도 만들고 그러면 협박이 자체가 안 되겠지. 네. 그럼 협박을 했으면 큰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히토류 뉴스 검색해보면 뭐 몇년부터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없어서 뭐 못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으니 히토류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는 건 있었지만 수출을 아예 막겠다라는 적은 없었고 히토류 수출 통제를 막은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미국 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랑 결국에 합의했던 게 야 우리가 그렇게 뭐 서로 과제 더 얹어 이번 이렇게 것도 하다가 뭔가 합의하기 위한 니네 진짜 버튼 누른다 이런 얘기라는 거군요. 뭐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근데 다만 일본에서 계속 뭐 우리는 계속 싸워볼래라고 하면 계속 소모전이 이어지겠죠. 근데 일본도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드는데 어떻게 싸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그 30% 정도의 어떤 보면 대체 공급선을 확보를 해놨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일단은 원래는 2010년대만 하더라도 한 60일분 국가 비축분이 60일 정도였어요. 우리가 60일 정도 쓸 거는 항상 비축해 놓는다. 근데 그때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 이거 180일로 바꿉니다. 그래서 적어도 180일은 버틸 수가 있어요. 6개월은 뭐 네. 무조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6개월 이후에 만약에 어떤 대체 공급선, 새로운 대체 공급선을 만든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계속 더 쌓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럴 리는 없잖아요. 6개월 만에 뭐 대체 공급선이 나올 리가 있습니까? 그 대체 공급선이 그 어떤 기업이라도 내가 일본을 위해서 창업하리라 할 리가 있겠어요? 갑자기 또 화해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히토류 시장인데. 근데 뭐 히토류 광산은 많이 있기도 하고 그 꽤 오랜 시간 전부터 미국에도 있지만 히토류 분리 정제 시설 이런 것들 많이 들어오고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사실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혹시라도 미국이 예를 들면 MP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여기서 히토류 분리 정제 시설을 이미 미국에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히토류 분리 정제 시설까지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뭐 미국이 야 그럼 우리는 중국 거 사다 쓸 테니까 우리가 만드는 건 니네가 사다 써. 만약에 이런 그 후방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되면 일본 입장에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기도 하죠. 만약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사실 저는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 이번 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중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뭐 한두 마디도 할 법한데 그냥 어떤 얘기도 전혀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유가 추정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중국이랑 일단 뭐 김해 공항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일단 합의는 했잖아요. 네. 합의는 해서 서로 간에 뭔가 서로를 자극하지 않기로 했고 네. 최근에 어쨌든 중국이랑 굉장히 뭔가 잘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아 일본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지금 당장에는 어쨌든 미국의 어떤 피해가 오는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조용히 있기는 한데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고에 쌓아놓은 걸로 버티다가 뭔가 이렇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때쯤에는 미국도 아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고민을 하겠죠. 시간이 좀 있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사이에 미국이 뭔가 협의를 하든 중국에 가서 야 우리도 받아야 되는데 니네가 조금 이렇게 해라. 안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줄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하겠죠 그 설득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안 하면 정확히 전 세계가 모르겠어요.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죠. 할 가능성이 그렇죠. 매우 높죠. 매우 높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이 히토리 이슈가 왜 긴장해야 되는 이슈냐는 거예요. 이미 재고는 쌓여 있고 쌓여 돌아가는 동안에는 별 문제 없을 것이며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트럼프가 날아가든 누가 날아가든 해서 왜냐하면 너무 심각한 문제니까 전 세계에 아무것도 생산이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든 풀 텐데 안 풀릴 수도 있는 거죠. 그건 핵전쟁 날 수도 있다는 얘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뭐 날 예를 수도 있지, 들면 날 수도 있게. 예를 들면 미국도 히토류가 안 필요한 건 아니었는데 일본보다는 확실히 적게 필요했고 근데 어쨌든 지난해 4월에 히토류를 틀어 막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 됐든 우리 일본 목적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푸는 거다. 그래서 중국은 수출 통제를 풀었고 여기서는 그럼 우리 관세도 낮춰줄게 해서 합의가 된 건데 그만큼 미국한테도 히토류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히토류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 히토류 대비를 좀 할까 고민할 게 아니라 네. 저건 어떤 식으로든 또 풀릴 텐데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양쪽 다 안 풀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예를 들면 너무 다만 극과 극으로 뭘 주고받느냐를 오히려 더 고민하고 주의 근데 깊게 그 봐야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가격이 급등할 수 있고 가격이 급등하면 우리한테 피해가 올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일, 엄청난 일은 벌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걸로 당연히 풀릴 테니까 엄청난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게 해결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렇죠. 우리가 일본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도 이제 우리가 만든 품목 중에서도 히토류를 우리도 한국도 히토류를 사오니까 우리도 히토류 품목으로 만든 어떤 이중도 품목들을 일본에 팔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팔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사오기도 힘들어지고. 네, 근데 다만 이런 거죠. 대비라고 하는 게 말씀처럼 뭐 일본이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 분명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안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안보라고 하는 건 만에 하나의 어떻게 될지는 가능성이잖아요. 모르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취재하면서 놀랐던 거는 아 일본이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구나 하기는 그동안 히토류 관련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나미토리라고 하는 섬에서도 그런 것도 발견을 했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유럽 프랑스 기업에 투자를 해서 여기는 그냥 폐 자석을 수집해다가 거기서 히토리를 수출하는 공장이거든요. 정제 공장. 이런 것도 투자를 하고 또 뭐 예를 들면 로프달 광산이라고 저기 나미비아 아프리카에 있는 그 광산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물량도 확보를 해놓고 근데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만큼의 노력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판을 만들어 놓는데 사실 한국도 일본만큼 중국산 히토리를 많이 가져다 쓰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한국 같은 경우도 중국산 히토리 굉장히 의존도가 높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노력들을 해온 적은 없거든요. 이게 되게 애매해. 내가 중국이라면 네. 그래서 일본을 일단 쪼였다가 일본이 뭐 대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쭉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공장 지어지겠네 잘못하면 그럴 때는 쓱 풀어주고 싸게. 얘따 스팀 싹 가져가라. 그럼 저 공장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거. 그래서 가격 하한선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히토류 가격 하한선. 비싸게라도 사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사주는 거죠? 누가? 그 정부가 나서서 하는 거죠. 그래서 G7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가격 하한선을 우리가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 뭐 중국이 결정한 중국이 갑자기 이렇게 밀어내면 네. 이 돈 벌겠다고 공장 지었다는 데들 다 망할 텐데 망하잖아요. 네. 그러면 얘들이 망하게 두면 안 되지 않느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가격 하한선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라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야 정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럼 나라 돈으로 히토류를 뭐 비싸게 보조금 주는 사서 거죠. 보조금 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 그거를 주기는 줘야 되는데 안보 차원이라면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경제 논리 하다가 안보 논리가 좀 더해지니까. 그렇긴 한데 그럼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 재정으로 전 세계 히토류 거시기를 다 도와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히토류 관련 소재들을 다 일단 일본이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하니까. 그래서 그게 각자의 정부들이 그거를
할까? 급할 이해관계가 조금 조정은 돼야죠. 그래서 그럴 협의체라고 것 하는 걸 같아요. 만들어서 이제 야 여기에 있는 국가들은 적어도 우리가 공동으로 우리 목적을 그러니까 중국이 없는 히토리 공급망을 만들려면 우리 각자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돼. 이제 그 깃발을 든 게 미국이고 미국 아래 일본 같은 호주 같은 최근에 그게 캐나다 이제 같은 나라들이 만들어진다고 들어가 있다는 있는 거죠. 그거 진행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네.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보조금 얼마나 줘서 네. 그 공장 진짜 놀면서도 계속 직원 월급 주게 할 수 있는지 놀 건데 분명히 놀지는 않을 거예요. 비싸게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근데 다만 그렇게 비싸게라도 사주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품 개발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정부가 무조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는 다 비싸게 사준다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또 여기도 인센티브 안 생기는 구조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국은 뻔히 아니까 대충 쪼였다가 또 진짜 독립할 것 같으면 살짝 풀어주고 그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히토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잖아요. 뭐 계속 그래 되게 왔습니다. 골치 아플 거다 이게 마치 감기 바이러스처럼. 계속 그래 와서 사실 서방 국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가격 하한선이라고 안전판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예를 들면 미국의 히토류 공급하는 가장 큰 업체인 MP 머터리얼스도 중국이 그렇게 해서 망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채팅창에서 원래 조별 과제 나오면 결과물 안 나오는 거라고.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모여서 열심히 회의하면 무슨 결론이 결과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게. 세계 각국까지는 아니고 몇 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들지는 그냥 않습니다. 뭐 또 요즘 안보를 중시하는 또 분위기이기도 하니까 합의가 조정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관건인 것 같다 항상. 맞습니다. 네, 어쨌든 당분간은 이제 일단 2020년처럼 일본이 뭐 갑자기 항복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때는 진짜 세게 했나 봐요. 일본이 항복까지 한 거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이 너무 세서 항복을 했다라기보다는 여러 각 국가들 미국이나 서방 기업들 중에서 야, 서방 국가들이 굉장히 좀 받아. 압력을 넣은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니네가 못 왜냐하면 만들면 우리도 그때는 너무 이렇게 모든 그 히토류가 들어간 소재가. 중간재에 이런 부분들이 일본에 너무 일본에 의존돼 쏠려 있었기 있었다. 때문에 네. 지금은 그 비중이 조금 많이 줄어들긴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중간에서 뭐 힘들거나 그런 일은 그냥 불안한 거 말고는 없죠?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한 한 그렇죠. 우리는 뭐 히토류가 들어간 중간재 우리가 만드는 것들을 일본에 팔기 어려워진다 정도. 그다음에 웬만하면 중국, 일본은 계속 싸워주는 게 우리한테는 도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아니 그 관광객도 그렇고 서로 근데 요거는 안 싸워야 되겠네요. 요거는 요 문제는. 한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걸로 싸워야만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조금 정체가 될 테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조금 더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시간 벌기용인 거죠. 그래서 조금 오래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한국인으로서는. 그런 건가? 잘 모르겠. 다만 뭐 글로벌 공급망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겠습니다. 우리끼리는 그냥 계속 싸우는 걸로. 그렇고 그래서 계속 좀 적당히 싸우는 걸로. 은밀히 좀 싸우는 걸로. 전 세계가 계속. 멈출 정도는 아닌 정도로. 그게 차라리 낫다. 오히려 중국이 견제가 되니까. 그렇죠. 일본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네, 김상훈 기자로부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